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국회 측 2시간, 또 피청구인 윤석열 측 2시간 시간에 맞춰서 최종 변론을 하고, 윤석열 최후 진술은 무제한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씨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뭐 이번 기회에 정말 인정을 하고 사과하게 될지, 그 부분도 아마 주목이 될 건데요. 다 중계가 됩니다. 나중에 녹화로 다 나올 거니까요. 확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얘기는 하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꼬가는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얘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랑이죠. 뉴스토마토의 사랑. 네, 알겠습니다. 진화하네요. 예.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 잡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뭐 최종 변론기를 여기서 하지 않고요. 다른 좀 단독이나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공개됐는데, 암호 같은 메모를 좀 풀어보니까 박한수 얘기가 나와요. 박한수 전 육구 참모총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는 마치 암호문처럼 작성돼 있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리더십 불충분이라는 글자 아래 조기교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네. 그 교체 대상자는 히읗, 이응, 지읒, 연입니다. 각각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을 의미합니다. 해당 메모의 이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감정만 앞선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괄호 아래는 지작, 특수, 수방, 방첩사령관의 초성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박 총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사령관들의 생각이었고, 그 때문에 계엄의 인허, 즉 핵심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여전 사령관은 이 메모 자체가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거라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은 이 메모가 계엄 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가 계엄을 모의할 때 썼던 거라는 건데, 여인영 전 사령관 메모가 지난해 여름부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엄 논의가 오갔고, 또 군사령관 중에 한 명이 반대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극비리의 계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의 11월 5일 메모에는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강호는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을 뜻하는 게 여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이었는데요. 또 여전 사령관은 강 사령관이 여름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얘기를 들었고 반대한다고 했다, 또 전역하겠다고도 했다라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진술만 봐도 계엄은 최소 작년 여름 전부터 얘기가 오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해당 메모를 적은 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메모 마지막에 나오는 회합은 티귿, 시읒, 비읍으로 한정 의 특전사령관, 수방사,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예, 이렇게 그래 초성입니다. 보이네요. 예. 결국 종합해보면 이 계엄을 반대했던 강 사령관이나 믿을 수 없는 이 박한수 총장을 빼고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수로 좀 비밀리에 하고 싶은 대로 계엄을 준비했던 것 같다는 이런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래 수첩을 뭐 저도 군 검사할 때 이렇게 압수수색해 보면 수첩에다 많이 적습니다. 군인들은 네. 자신의 생각을 적기보다는 대화나 토론했던 내용들, 회의했던 내용들을 많이 적거든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아마 중요한 증거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계엄의 어떤 내용을 밝히는 또 내란의 내용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이 지난 2021년 홍준표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 위해서 그 녹음 내용이 그겁니다. 자신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설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네. 민주당이 공개한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를 넘나들어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김종인이가 얼마나 했는데 결국은 그 복당 안 시켰나. 자기가 안 그랬나. 자기가 큰절 올리고 식사 대접하고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김종인을 내보고 그래 복당시키다라고 김종인 만나게 그러고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 네. 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 반발에서 탈당한 뒤에 당선됐다가 2021년 6월에 복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명태균 씨를 통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홍준표 복당 기여설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은 무관하다고 했고 홍 시장 역시 명 씨의 역할은 물론 명 씨와의 만남까지 계속해서 부인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녹취 공개로 인해서 어제 명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가 홍 시장과 최소 4번 만났다면서 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홍 시장은 2021년 6월 자신을 찾아온 명 씨를 쫓아낸 게 전부라고 했지만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 시장과 조혜진 의원과 만난 바 있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함께 만났다고 했습니다. 네. 또 2022년 1월 19일에는 강남에서 윤석열 씨와 셋이 만났다고도 밝혔는데요. 단순한 주장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났다는 증거 내용. 뭐 만나는 게 뭐 문제가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계속 다른 증거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명태균이 2021년 12월 달에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죠.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공식 선언하기 전부터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를 계속 해줬던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문제 되겠죠. 네,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네.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대구시장 여론조사에 홍 대표를 넣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한편 홍준표 의원이 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시점은 2022년 3월 31일입니다. 즉 석 달 전부터 명 씨는 홍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포함시켜서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를 지시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해당 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22.5%로 1위를 달리는 조사였는데요. 아하. 그렇다면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왜 뜬금없이 여론조사에 홍 시장을 당시 의원이죠. 왜 넣었죠? 네, 홍 의원을 포함했는지가 음. 궁금해지는데요. 명 씨는 그 배경으로 박재기를 꼽았습니다. 박재기. 네, 앞서 홍 시장의 측근이들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박재기 씨도 그 인물 중 한 명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선 이후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됐던 인물이기도 이야, 합니다.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 측근 A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지난 대선 경선 시점부터 지방선거까지 10차례에 걸쳐서 3,700여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흠. A씨는 본인은 홍 시장 측근이 아니고 홍 시장의 아들 친구 최용희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최 씨가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검찰은 이 A씨와 박 전 사장 등 최소 2개의 라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센 시장 건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여론조사도 마음대로 하고 비공표, 또 돈도 갔던 정황까지 이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자체로도 수상하지만 실시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는 명태균하고 홍준표의 연결고리가 또 있다는 의혹이 뒷받침되는 정황이 좀 드러났다면서요. 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대구시장 비공표 여론조사에는 다른 당 후보 없이 오직 국민의힘 후보들로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도 물었는데요.
통상적인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묻지 않는 문항입니다. 네. 게다가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의 엑셀 파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2차 가공한 자료로 국민의힘 당원이 각각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비롯해서 그 지지자의 개인 정보, 연락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예. 2022년 3월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명부가 통째로 미래한국연구소로 넘어갔는데요. 유출 후 약 한 달 뒤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난번에 보도를 했듯이 이미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면 그 결과 또한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런 표본 쿠킹 방식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정치인들을 끼워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아, 여전히 홍 시장은 무관한 일이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 씨가 데이터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그 행위가 최종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 홍 시장이 정말 이 사태와 무관한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패턴은 뭐 거의 똑같아요. 서울시장하고 또 대선도 비슷한데요. 안 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많이 만났고요.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줬는 거, 그리고 돈은 딴 사람이 줬고 안 줬거나,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해가지고 이쪽 거를 빡 잘하게 만들어주는 패턴 똑같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명태균이 오세훈, 뭐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한테 지금 해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범죄가 되는 거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균 얘기 좀 계속하고 있는데 드디어 명태균하고 김건희의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정말 없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녹취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시사인이 공개한 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뭐 김건희 뭐 녹음 없다 있다 있네요. 또 목소리도 그대로고 이게 아마 그 직후에 통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그때 그 네. 보도했던 내용,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에 전화한 녹음 파일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 씨와 대화하는 이 김 씨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강혜경 씨도 명 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여러 번 들려줬다면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네. 이를 뒷받침할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윤석열 씨 부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당 공관위까지 포섭하려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명 씨의 청탁의 주 통로는 이준석 당시 대표로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10%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를 보내자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토스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 윤 의원은 재보선 공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네. 공관위 출범 이후 명 씨의 청탁은 더 가세해졌고 핵심 공관위원까지 포섭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점점 더 증거들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수사가 윗선까지 향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윤상현, 이준석. 맞죠? 참 녹음 어이가 어처구니가 없죠. 없는데요. 네. 이런 녹음이 아마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창원에서 그것을 한금폰인가 보고도 결국은 하지 않고 있다가 중앙지검에 가니까 또 언론 통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녹음 다 있었잖아요. 우리 노스토마토가 9월 5일부터 작년 9월부터 네. 했던 건데 아니라면서 없다면서 다 있잖아요. 지금 녹음이
좀 더 나올 것 같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튈지도 모르겠고 검찰은 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며 이 정치인들은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은 윤상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강원 근처 갈 일이 아니고 이걸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그 수사가 지금 좀 중앙지검에 가 있는데 명태균 조사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첫 조사를 한다면서요? 네, 이 명태균 게이트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처음으로 오는 27일 첫 조사에 나섭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불러서 이틀간 조사할 계획인데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명시 조사를 계기로 이 윤석열 씨와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명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에 김건희 씨 등에 대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씨 조사는 이 불소추 특권 등을 고려했을 때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어제 또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한동안 좀 잠잠했던 이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한번 또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계엄 내란의 시작도 명태균이고요. 종결도 명태균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뭐가 나올지 또 지금 박천행님 김건희 결국에는 나오네요라고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조사를 받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여의도의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황희도 이사 민주당 게임 특위 위원장 임명되셨더라고요. 아, 네. 예. 제가 뭐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이용자들 그 권익 보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과 뭐 e스포츠뿐만 아니라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역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하고 같이 이제 네. 임명이 됐던데 좀 뭐 개인적으로 계엄 특위로 잘못 보고 황희도 이사가 계엄 관련된 걸 뭘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눈을 씻고 보니까 게임 네, 게임입니다. 특위 예, 네. 죄송합니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변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측, 국회 측 2시간씩 주고 마지막에 윤석열한테는 무제한 시간 없이 이제 최후 진술을 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 윤석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좀 갑니다. 오늘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대변인님. 일단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네. 저는 아마 3단계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과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뭘 사과하는지를 또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가름을 하냐면 처음에는 말로는 잘못했다고 해놓고서 그 뒤에 따르는 내용이 변명으로만 일관되면
하면 이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게 사과의 정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지켜보면 알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잘못했다고 한 줄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 바로 뭐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내가 확인하려고 했다. 뭐 헌법재판소가 뭐 편향됐다. 뭐 수사기관은 불법이었다. 뭐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복귀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공감받지 못한 얘기를 할 것 같다. 아, 네. 개헌 뭐 선포 과정에서 살짝 그 부분은 살짝 사과하고 네. 사과의 정석대로 가진 않을 거고 네. 뒤에 나 변명이나 네. 왜 했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네. 시간은 좀 오래 끌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그동안도 보면은 무의미한 얘기로 그 되게 시간을 네.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질 메시지는 전혀 없겠지만 이게 뭐 이제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나올 리 없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지금 또 폭동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맞아요. 뭐 맞아요. 계속 헌재를 부정할 법한 빌드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보니까 최근에 그 국정원 쪽의 빌드업이 홍장원, 박선원 메모 공작이라 그래서 네. 그 집요하게 공격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심지어 박선원 의원이 북한 그 노동당원 서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높다. 그러면서 그런 박선원의 그 홍장원이 포섭당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쪽이 뿌리고 있거든요. 네. 그 결국에 이거는 승복할 일이 없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결국 우리는 그 이후를 지금 걱정해야 된다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 뭐 오늘 종결이 되면 이제 선고기를 잡고 또 대선 날짜도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이에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계속 선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뭐 필적 감정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공수처에 몰려가 가지고 네. 어제죠 공수처를 또 공격하더라고. 지난번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인지도 한번 올려보겠다. 딱 그거 하나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와 관련된 영장의 정법성에 대한 문제는 네.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끝난 겁니다. 뭐 어디서 끝냈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렇게 판단을 받고 싶어하던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기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왜 이래 난리를 칩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로서는 네.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에 대해서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쉽게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디 잡범들한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에 품격 있는 정치인들이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놔두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주장을 하니까 좀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드리면 네. 일단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범죄 이게 조직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얼개를 자르면은 이 통신영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범죄의 전모를 좀 관련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영장에 윤석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30명이 넘었어요. 아하, 다른 사람도 같이 포함되어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영장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거니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압수수색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 그 김용현과 그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상관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체포영장은 그야말로 오롯이 윤석열 1인에 대한 겁니다. 체포. 그러니까 이 통신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 섞어가지고 이것을 뭐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판부만 더 화가 나게 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체포영장, 통신영장 이런 것들 다 혼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기 중앙 안 되니까 서부 가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속영장, 체포영장, 통신압수수색 다 다른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혼용해서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할 때마다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주진우 의원이든 뭐 권성동 원내대표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나경원 의원도 네, 지금 마찬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막 목소리 높이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 앞에 그 말씀 주셨듯이 결국 이 재판부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 원래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은 그건 여야를 떠나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으나 오히려 지금은 더 자극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음흠. 그래서 뭔가 표정 하나 포착해서 막 자기들이 공격을 해놓고 잠깐 지나가듯이 표정이 좀 안 좋다거나 예. 실제로 그 이 사진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네. 문영배 대행이 갑자기 댓글 지우로 사라졌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현재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또 부정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저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 거의 정광훈 당이 돼버렸잖아요. 아하. 그런 상황에 거기에 어필을 하면서 나는 이거 부정한다. 이거는 저 헌재 자체가 지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무슨 뭐 헌재 외국인 임용 제안 이 얘기를 지금 뭐 DC나 이런 데서 막 퍼뜨리던 거거든요. 예.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중 정서 헌재 탁상하고 재판관 중에 외국인이 있어요? 예? 지금 뭐 죄다 화교래요. 그러니까 제가 화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저건 화교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이제 투 채널 이게 네. 한국의 DC랑 비슷했는데 원래 이게 좀 일본에서 앞서서 한국인들 제1한국인들 그 혐오할 때 네. 제트케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아. 혐한 시위하고 이게 심지어 정치적 세력으로 소수 정당으로 시작해 영향력을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잼머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친일 뉴라이트. 어허. 이거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가 이제 그냥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만 돌던 것이 정치인들이 좀 봤다 보니까 네. 정치인들이 나가서 얘기도 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동이 되고 사람들이 또 막 그 몰려가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자 그렇게 나서던 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심판 해버리면 그거는 또 수용해야 되겠다. 요 입장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이 저작거리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음흠. 쌍권이에 쌍전이 있다. 아 쌍전. 네, 쌍전은 정광훈 목사, 어허, 전한길 씨. 강사가 예. 이 쌍권총, 이 권영세, 권성동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산 그리고 이 두터운 팬심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게 그 정치인의 어떤 결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팬층이나 이 원동력이 없는 정치인들은 주변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권성동, 권영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가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나 지도자들이 뭘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은 내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돌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장외 집회가 막 커지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게 잘 된 거구나. 그리고 장외 집회가 커지면서 당의 지지율이 이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자기가 잘한 게 없는데 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 저게 맞는가 보구나 하고 착시 효과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속아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엔 반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네. 이게 뭐 뜨거운 아이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 그러다가 갑자기 장애 집회에 막 사람들 막 몰리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비상계엄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국으로 막 떼지어가지고 돌아다니던 이 탄핵 반대 집회가 결국에는 본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과가 곧 다 이제 8대 0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다 보니까 점점 동력을 잃으니까 이제서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조기대선은 이제 준비하겠구나. 하니까 이제서야 선회하려고 하는데 이미 중도층은 다 떠났다. 아하. 지금 말씀대로면 겉으로는 뭐 탄핵 반대를 속내는 좀 다르다는 거네요. 네. 아이고 탄핵 되겠네. 본인들도 상식이 대선해야 있고 있으니까.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보면 뭐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다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그 쌍권에 대해서도 좀 네.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내가 아니니까 저들이 원래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저들은 진짜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까? 원래 왜냐면은 특히 대표적으로 지난 설날 때 예. 원래도 이제 뭐 좀 답답하다 왜 윤석열 이렇게 방치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막 온라인에서 막 화력 지원하고 여기저기 막 그 새 몰이를 하면서 네. 엄청난 것처럼 포장했잖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뭐 40%, 90% 얘기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근데 중요한 거는 설날 때 딱 가보니까 완전 박살났잖아요. 반면 이재명 대표 쪽에는 막 계속 사진 찍자 그러고 이게 너무 네. 대비되니까
그 유튜버들이 쌍권 뭐 하냐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지금은 심지어 모 내란 선동 유튜버는 권영세 씨가 뭐 또 중국인데 또 권 씨가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뭐 돈을 또 몇백억을 받았다고. 아, 돈 받았다고. 거기 또 중국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완전히 그냥 저쪽 얘기를 그 받아들였는데 음흠. 결국 이제는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지금 내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때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때 여론조사는 한 막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가표집이든 뭐든. 근데 명절 인사로 나가 보니까 다들 국민들이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네.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마 본인들이 좀 여론조사로서는 우리가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마 좀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도 드네요. 딱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선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너무 우리가 볼 때 예. 열받아서 볼 필요가 없다. 아하. 저들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하. 이 얘기하면은 윤석열 부정하냐 얘기할 거고 예. 윤석열을 받아들이면 말씀하셨듯이 중도층이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음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할 말이 없어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사실 뭘 알아야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예가 홍장원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질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 했냐 안 했냐. 다 사람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메모가 뭐가 뭐 중요해요? 홍장원 혼자 증거 가지고 있고 홍장원 혼자 주장하고 있으면은 예.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하지만 홍장원 외에도 그냥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도 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냥 대응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일 없으니까 이 쌍권총이 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예. 요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제발 통합 얘기해주고 결과에 수용하자 얘기해주고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조금 눈길을 좀 돌리게 개헌 얘기도 좀 해주라 했을 건데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예. 개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딱 하나를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뭐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양원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양원제가 왜 미국에서 생겼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 알런지 난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아하.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 예, 심판을 받을 때다. 아하. 뭐를 통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래도 이재명 얘기는 계속 할 것이다. 그럼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상황은 좀 알긴 알겠는데 문제는 윤석열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같이 갑니까?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점. 제가 이제 그쪽 세계를 그래서 예. 쭉 모니터링 해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갑자기 조기 대선이니까 우르르 다 뭐 한동훈 오세훈 일로 간다? 네. 그럼 그동안 윤석열 지킨다고 하던 정치인들은 뭐냐? 그것도 문제네요. 유튜버들 니들은 또 뭐냐? 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 예. 수요 논리상. 그러니까요. 예, 너네는 가짜였다. 가짜였다. 이 코인팔이더라. 윤석열 이렇게 버려둘 거냐? 라는 유튜버가 나오면 이제 그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자기들끼리 나름 그 코인팔이를 쏠쏠하게 했었다면 이젠 그 대가를 치를 때다. 지금 그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하던 안병희 씨 구속됐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구속됐고요. 파주 영어마을에서 영어를 배우셨던. 아니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뭐 CIA 요원 막 사칭하고 하다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각계격파 다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항해도 이사님이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인터넷 그게 많이 보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곧 벌어질 미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배신자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제 상황상. 국힘이 네. 화교에 또 장악을 당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관. 또 중국입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면 배현진 의원 그 중국 갔다고 화교로 몰리고 예. 지금 다 중국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들 세계에선 윤석열을 지키지 않으면 다 화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렇게 이제 그 쌍권은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 업보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저희도 중국 방송으로 좀 취급당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중국인과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저도 그런 얘기 중국인 듣거든요. 재벌 3세 아들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랑 좀 비슷한데 네, 날마다 저는 잘 먹은 중국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잠깐 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가면 중국 화교들 꽤 많습니다. 저도 6년째 조선족 소리 듣고 저는 진짜로 중국인 닮아서 밀양 박갑니다. 예, 네. 박역거세.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중국 사람이 네. 저한테 중국말로 말 겁니다.
좀 있으면 중국인 소리 듣겠는데요. 네. 무섭습니다. 하여튼 네, 되지도 심각합니다. 않는 얘기를 자꾸 네. 하니까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반대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좀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또 연금 개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하고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토론하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3대3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1대1 하자고 이렇게 뭐 맞받아치는 모양새인데 뭐 하는 겁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3대3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는 높지만 이 네. 지도부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격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 대표와 어떤 상대 당의 어떤 지도자급이 만나서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네. 이거는 토론회 같은 거잖아요. 어떤 정책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와 관련되신 분들이 배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론에 대해서 착실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른바 정책위 의장 나가야 된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당의 법안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배석을 해서 그 현실적인 것을 같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원내대표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1대1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는 건지 이것을 좀 쉽게 말해서 좀 깽판 놓으려고 하는 건지 깽판 놓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초식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다 얘기해보자 이런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아니 이게 지금 상속세와 관련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저는 무서워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8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경제, 사회, 문화, 건설, 복지 모든 면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과 정책으로 어떻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만 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대표와 맞적을 할 수가 있는 저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MBC에서도 제 느낌이 3대1 토론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렇죠. 그거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 뭔가 제안을 거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도 이거 하자 그래서 그럼 네. 대화하자 그럼 딴 얘기하고 예. 이걸 계속 반복해 왔는데 이제 약간 그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쌍권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권영세 씨를 좀 매기고 싶었던 건가? 예. 이게 왜냐면은 예. 이게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3대3 말씀 주신 거니까 이런 건가?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 원래면 당 대표, 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3명 가는 게 맞잖아요. 아 그렇죠. 세트예요. 예, 근데 예, 그냥 막 1대1로 하자. 근데 그럼 박찬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예. 우리 권영세 취급 안 하는 거죠. 우리 당 권영세 필요 없고 비대위원장이니까? 내가 이제 대표다. 아.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맞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합리적이네. 네, 모르겠네. 예. 뭐 그리고 상속세 뭐 등등등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계속 저들은 프레임 전쟁으로 빠져나갑니다. 디테일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네. 취약해요.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공부가 됐거나 정책으로 좀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론은 좀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근데 하려고 하는 이게 것 같아요. 이미 네. 민주당한테 선점을 당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아파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용성.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0.78로 졌을 때 이 아파트 벨트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 공제라든지 뭐 일괄 공제 해가지고 배우자 공제는 10억으로 일괄 공제는 8억에서 18억으로 18억까지 딱 맞춰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벨트에서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이 선진국들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보유세하고 이 양도세는 하나가 높으면 하나를 깎아줍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아파트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거 잡기 위해서 이게 둘 다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조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깎아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근로소득세까지 얘기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해낼 바가 없는 그 계속 끌려다니는 이게 거예요. 걔가 성사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전에 그 표현이 제가 맞는지 땡판 치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를 또 안 1대1 해야 돼. 하자 그러면 네. 5대5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하고 싶겠네요. 안 하고 지금 싶죠. 보면 네. 의제가 선점당한 모습인데 그게 왜냐면 가장 뭐든지 나쁜 토론하자 해놓고 또 극우 내란당은 빼재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걸 왜 뺍니까? 그게 자신들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사례인데 그걸 빼고 뭐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최근 비명계 인사들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김경수, 박용진, 어제는 김부겸 전 총리까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또 만남이 또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선 뭐 소위 그냥 추상적인 통합 이런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지금 딱 선을 그은 게 뭡니까? 심플하게 보면은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 헌정수호 세력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힘을 합치자 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에서는 마치 이제 저 내란 세력까지도 품어야 통합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만나면서 생각을 들어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 중도 보수 이 내용도 상황이 변하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저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보수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 욕망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결국에는 보수의 탈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 이게 돼야 또 분배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중도 보수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다가 이걸 왜곡을 하면 그런 걸 좀 이제 방지하고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27일 날 임종석 전 실장 만난다고 하고 28일 날 김동연 지사도 이제 본다고 하는데 뭐 이야기가 잘 좀 풀려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중에서 네. 가장 저는 난이도가 있는 만남이 박용진 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박용진 의원 잘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박용진 의원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만난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았다. 네. 이제부터 모든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잊었다라고 아하.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박용진 의원보다 더 서운함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동연 지사는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실 고마워해야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 같이 거론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급도 올라가고 좋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김동연 지사 같은 분들한테는 그리고 임종석 실장한테도 이 미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줘야 됩니다. 일을 줘야 네, 됩니까? 할 일을 줘야지. 일을 주지 않으면 이게 한가해지면은 이게 또 그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줘야 됩니다. 사람이 바빠야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불만 하시는 거, 네. 하는 것 같다. 이거는 근데 느낌이. 이제 뭐 지난 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어쨌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이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님도 경제 네.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이런 상속세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이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뭔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분들이 더 이재명 대표를 화력을 좀 보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저는 김동연 지사도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을 다 잘 통할 것 같다. 다만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개헌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시기가 다른 것 같다.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네. 개헌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나면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이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먼저 꺼내게 되면 이 윤석열과 내란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시야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개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민주당 내에도 좀 조기 대선이나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꽤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음. 물론 이게 개헌을 정말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던져야 언론에서 본인을 또 열심히 띄워주니까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하. 개인적으로는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매우 안 좋고요. 음흠. 물론 이제 앞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정치 기존의 문화도 바꿔갈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뭐냐면 뭔가 이제 누군가가 유력 주자가 생기면 음흠. 꼭 그의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내 생각과 별개로 반대된 얘기를 막 던져요. 언론이 띄워주잖아요. 음흠. 언론이 이런 식으로 띄워준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띄워주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내 이야기 좀 관절시켜달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챙겨달라. 요런 거 맨날 정치판에서 보면서 우리가 막 그러고 구신에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그냥 반대편 얘기를 듣고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너 이재명 너 이렇게 그 뜻이잖아 지금. 예. 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여야를 떠나서 이게 맨날 똑같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 좀 하지 말자. 음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생각, 비전, 철학 이걸 가지고 쭉 밀어붙인 다음에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게 정치가 돼야지. 그렇죠. 누가 나타나면 그 반대하고 그러면 또 통합하고 이런 무의미한 통합. 그러면은 결국엔 뭐 한동훈도 통합하자 그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하고도 통합해야 된다 이준석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과 통합을 네. 하려면 일단 한동훈이 최근에 책을 썼잖아요.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저는 저 잘못 보고 당신이 국민입니까 이렇게. 저는 그 제목을 네. 보면서 뭐냐 그 김포시 서울 편입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를 그것도 해드리고 얘기해 싶더라고요. 주시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놨던 얘기부터 벌써 해결부터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여튼 저는 이제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이준석이라든지 뭐 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간다고 하면 선을 그은다고 하면은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표는 일단은 1차 허들은 같이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물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셨긴 하지만 네. 이 한동훈과 이 이준석까지 우리가 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런 논란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화두를 띄웠잖아요. 네. 그 저번 주부터 띄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중도 보수의 아젠다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된다. 그걸로 이게 가야 된다. 여당 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본인들끼리 자중질환하고 난리 있고 났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도 보수란 건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판가름하냐면 정책으로 판가름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얘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젠다를 끌고 가야 되고 나중에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좀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더 어떨까라는 생각하지. 괜히 여기서 누구는 우리 진영 내에서도 누구는 한동훈 데리고 가야 된다. 누구는 이준석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데 또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흩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자꾸 품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 이들을 이제 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언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도 품죠 왜?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모두 다 김건희도, 명태균도. 명태균도 예. 그게 통합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해갖고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계속 불신을 받아온 건데 무슨 뭐 누구 데리고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을 데리고 오면 2030 남성이 다 옵니까? 애초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2030 남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점점 더 정치가 대다수 시민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 거다. 제발 이젠 좀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한동훈, 이준석까지 앉는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정치 용어로 우리 연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합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합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선거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더 많은 표를 얻어와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정이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저는 이낙연을 품는 게 이게 외연 확장입니까? 저희가 내부 분열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을 얘기를 한다면 유승민은 보수이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합쳤을 때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국민들까지 우리가 안는 거지만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문제로 우리하고 척을 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데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후보를 만나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치부를 건든 거예요. 뭐 기분 나빠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라고 그냥 들어오면 될 일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냥 받아주면 될 일인 거지. 이걸 연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치사에서는 독일의 신호등 영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를 이기기 위해서 진보, 더 진보, 중도가 합쳐가지고 아하. 신호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수당이 안 되니까 네. 연정을 하는 거잖아요. 소수 정당들이 모이는 건데 내각제인데 무슨 거기는? 이낙연을 품는 게 왜 연정입니까? 아하.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고개 숙이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이낙연이 그-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주변이랑 일가 식구랑 해서 또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큰 틀에서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저는 사과하고 들어오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계속 하시라. 어. 저는 도저히 말이 안. 왜냐면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뭐 개인적 감정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메시지 내고 있냐? 내란이 민주당 탓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너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민주당도 그 책임이 윤석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 사과를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하고 싸우는 건데 필요 없다. 계속 밖에서 떠들어라. 이제 영향력도 떨어지고 네. 이준석하고 또 이준석한테 당했었잖아요. 1년 네. 전에. 같이 했었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좀 그러네요. 자, 오늘 의사다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희두 의사, 강성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자, 최근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또 한한령 해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의지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아주 중국 전문가신 중국통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안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죠, 예전에? 네, 우한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아, 늦게 가서요. 뭐 진짜 중국통이시네요. 네, 아이고, 예. 공부했다고 중국통은 아닌 거고. 네. 지금 또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중국에 자주 가시고 최근에도 보면 한중 만남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7일이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 하얼빈 가서 만났던 모습인데 의원님도 같이 가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땠어요? 의원님이 요 일정을 잡으신 겁니까? 네, 일단 뭐 네.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나는 게 물론입니다. 시진핑 상상을 어떻게 만나요? 넘어서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국회의장이 예. 중국에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행사는 해줄 수 있는데 정식 그 면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네. 오찬 등을 통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득하기를 이건 그리고 나서 자오로지 상무위원장을 만나고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번은 국회 교류도 있지만 국가 간 교류다. 사실상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래서 서열 1위의 입장에서 가는 거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2위인데 1위가 지금 탄핵 네. 상황이니까 1위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국회 간 교류를 예. 넘어서 국가 간 교류를 해야 국가간 되고 교류다 이거는. 한중 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데 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처음에는 오찬을 통해서만 하겠다 그랬는데
5분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 바이든하고 윤석열 1분 몇 초 스치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거 하지 말아는 국민들이 좋겠어요. 너무 예. 비웃고 이게 뭐냐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되려 안 좋은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한 15분 정도의 얘기를 해서 왔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뭐 제가 20년 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고 특히나 시진핑 주석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고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이 뒷단을 도와주시고 또 다이빙 대사가 마침 처음에 와서 그걸 주선했어요. 그리고 왕이 부장까지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게 됐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외교라는 게 1분을 보느냐, 5분을 보느냐, 15분을 보느냐 이거 짜는 게 진짜 힘든 거고요. 어쩌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의전, 대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원래 15분인데 45분간, 42분간 진행이 됐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됐습니까? 근데 우선 거기 재미난 얘기가 네. 있는데요. 예, 알려주십시오. 저쪽에서 5분 얘기했다가 저희는 30분 아니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있네요. 예, 저희가 예. 두 번이나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다시 올리겠다 그래서 왕이 부장이 아마 판공청까지 올려서 일정은 판공청에서 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15분간에 대한 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국회의장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먼저 모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우리 우원식 의장이 인사와 동시에 15분간 얘기해 버렸어요. 다 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를 뭐 문화 교류부터 시작해서 예. 경제 교류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뭐 등등을 해서 쫙 얘기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예. 저는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냥 늘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40분간을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계속 시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이번의 아하. 만남입니다. 예. 내용도 좀 많은 해야 될 얘기들, 꼭 다뤄야 될 얘기들을 거의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저희가 그 전에 네. 우선적으로는 이게 CCTV 4에서 나오고 CCTV 13에서 나왔어요. 4는 일단 짧게 나왔지만 13은 자세히 풀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민일보에도 보면 보통은 일면은 이제 국내적인 거로 해서 큰 이슈를 주지만 이거 중국 신문이죠, 인민일보.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저기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밑에는 바흐예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이면 밑에 하단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하. 중국의 인민일보에서는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의 대접이고 대우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저렇게 했을 뿐더러 또 오찬에서는 바흐 IOC 위원장도 왔었고 키르기스탄 대통령 또 태국 총리도 다 왔지만 네. 맨 앞에 두 분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뒤에 분들 다 뒤에 서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대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중국에서는 성어를 이용해서 사자 성어처럼 네. 성어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얘기가 예, 예. 됐습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네. 처음에 저희가 그런 뭐 문화 교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개 얘기를 했더니 시 주석께서 자기가 저장성 당석일 때 아하. 세 가지 좋은 모델이 있었다. 예. 하나는 싱가포르, 예. 또 하나는 홍콩, 또 하나는 한국이었다. 오. 그런데 싱가포르나 홍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저장성이 면적상으로나 인구상으로 한국하고 비슷한데 비슷했군요. 그 모델이 굉장히 좋았다. 그때 중국어로 모저스토꾸어허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저스토꾸허. 네, 그러니까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넌다. 이게 등소평 때 나온 건데요. 와. 등소평이 개혁개방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 한 소리가 야 그래도 우리 강에서 돌을 만지면서 조심스럽게 건너보자. 그러다 못 건너면 돌아오면 되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하면서 결국은 개혁개방을 이뤄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시주석이 북경대 법학과를 박살받으면서 네. 마르크스주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등장했을 때 굉장히 그쪽을 강조를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모 주석 때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기업인들 10명 만났죠. 딥시크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화웨이 회장까지 만났는데 예. 이런 식으로 다시 실용주의로 넘어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국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지켜주면서 한국을 보고 배웠다는 거를 국가주석이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좀 약간 닭살 돋는데 어떤 겁니까? 워중요니 니중요워 이렇게 합니다. 이 뭐죠? 워중리니 니중뭐 이거 내 제가 안에 발음이 안 너가 좋아서. 있고 네 안에 아, 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드라마 예, 주제가 그러니까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해석을 하면 중국 예. 안에는 한국이 있고 한국 안에 중국이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요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예. 빰버쪼도 하우링쥐. 그래서 그건 뭐죠? 이사 갈 수 없는 좋은 이웃.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 얘기만 한 건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적이나 다르게 돼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공급망 안정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안정, 또 저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의 연결돼 있는 정도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디커플링 하지 말자. 결론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뭐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하지만 디커플링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하고는 그 전하고의 산업 구조가 많이 달라졌으니 그 전에는 저희가 자본과 기술을 대고 OEM 방식으로 생산하든 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지금은 경쟁 단계인데 지금 좀 더 변해서 지금은 부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디커플링하면 안 된다. 서로를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를 야. 청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한 매우 거죠. 지금 사실은 왜 이 중국이 중요하냐면 트럼프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출범하면서 또 우리도 지금 상황이 이렇고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시 주석은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인데 그걸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앞으로 우리 한중 관계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예,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네. 너무 편향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안보 면에서 그렇고 경제 면에서 그런데 그냥 단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제1의 무역 대상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한국이 제2 무역 대상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디커플링 할 수 없고 두 손해볼 나라가 수 이거 뭐 없죠. 진짜 네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네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나라예요. 어쩔 수 없이. 삼성이 어려운 건 사실은 예,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60%를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40%대로 못 떨어졌거든요. 파니까 어렵죠. 그래서 시장을 잃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죠. 뭐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중국하고의 협력할 게 많이 있고 시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14억이나 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데서 그래서 균형 외교가 필요하고 엉뚱하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윤석열처럼 너무 네. 치우친 외교를 해서 다 털어먹는 이런 짓은 안 해야죠. 실제로 의원님도 중국 통이시니까 윤석열 정부 외교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도 그 멀로지로 다시 돌아가면서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외교는 실리입니다. 실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안보도 하는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다 보면서 하는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다자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고요. 네. 거꾸로 트럼프가 지금 동맹국이나 우방이라 해서 지금 관세 안 때리나요? 뭐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꾸로 우리가 배짱 네. 있게 자꾸 그러면 우리 중국에 판다. 제 물건. 말씀이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됩니다. 우린 중국하고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럼요. 지렛대 레버리지로 써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이 계속 망한다 했지만 네. 그럼 5%의 성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단합니다. 규모상. 중국은 대단해요. 예. 예, 그리고 좀 딥시크 보십시오. 이런 네. 게 2018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80몇 억에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 1,200만 명이 대학생이 나옵니다. 600만 명이 이공계고. 그러니까 우리는 20만 명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가서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이제 인재들이 중국 가서 같이 그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은 또 니치 마켓을 찾아야 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한중 관계 이런 것도 잘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시주석이 올 거고요. 자꾸만 그 한알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니까 예. 풀린다가 아닌데 저희가 수차례 이번뿐만 아니라 가면서 이거 풀어야 된다. 서로 간에 만나야지 오해도 없어지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지. 예. 게다가 이 컨텐츠 분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자신 있잖아요. 또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할 텐데 에이펙에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국가의 국가 원수,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에이펙에 참석할 이게 관례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부처가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올 겁니다. 그런데 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에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나면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것들을 다시 옛날처럼 균형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때도 우리 당에서 된다면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아유, 제가 대통령 봤을 때는 모시고 시진핑 주석이랑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예. 친하신 분이시네요. 시진핑 주석의 그 중마 고우를 딱 설득해가 야 40분 하게 만들어둬 이래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번에 그 일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던데 요때 이제 한중 회담 같은 게 성사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이빙 대사가 최근에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크게는 에이펙까지 뭐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만날 거고,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 전에도 왕이부장을 만나서 예. 이런 것들에 이번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한중 관계도 중요시하는 걸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회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 관계도 지금 좀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외무부 장관 이번에 회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회담 이런 걸 하려 그러면 나중에 정권 바뀌고 막 그때 대통령 생겼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지금 좀 애매한 지금 올 수도 없고요. 할 금방 수도 없고. 이런 정상회담을 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니까. 굉장히 긴 아. 시간 동안 뭐 에이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면 거기서 뭐 30분짜리 그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본토에서 열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경제 사설단이나 이렇게 같이 와서 여러 가지 협력도 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시간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 그래서 걸리겠죠. 10월 말에 열리는 에이펙에 10월 온다.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예. 그때 우리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나 이쪽에서도 우리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이래 되면 민주당이 뭐 집권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짜겠네요. 이번에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까지도 해서 이번에 아. 극진히 대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서열 지금 1위입니다. 국가서열 의전 1위인데 1위가 지금 탄핵 상황이니까 2위가 1위 된다고 하면 그거 다 감안해서 중국에서 대접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도 좀 짧지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메시지를 좀 낼까요?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예. 낼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변론하면서 했던 것들이 우선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입법 독재했다. 예산농단했다. 제가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인데 농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비비 같은 거 그죠. 깎았는데 예. 목적 없는 예비비 같은 거 깎았는데 예. 저렇게 발끈하는 거 보면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들 책임이지. 이거 없다고 계엄하는 게 돼 있습니까? 예, 4.1조 갖고선 그러니까 예. 자기 특활비 깎은 게 제일 기분이 나빠서. 예, 기분 나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탄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계엄이 국민께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냥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계몽령 얘기. 예, 그리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를 이렇게 저지하려면 1,000명밖에 안 보냈어.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할 거고. 그러면서도 끝에는 세 번째는 응원하고 계신 그 극우 세력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도 부추기는 행동을 할 거다. 정하게 국민과 함께 하겠다지만 국민이 누가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까? 극우 세력에 대한 것들만 지금 그분들만 동의하는 거니까 그분들만 껴안고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 김말령님 박정우원님 너무 멋있습니다. 글도 박정우원님입니다. 박정우원님 이런 방송에 좀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지금 삼선이 네, 삼선인데 그냥 삼선이신데 예.
그냥 조용히. 아니, 안 조용. 아유, 아닙니다. 이 중국에 엄청 그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윤석열 석방하라고 하고 불법 체포다, 불법 구금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끝까지 저렇게 가면 탄핵 결정 나면 어떡하려고 저러는 겁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박근혜 탄핵 때의 트라우마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그 몇 사람들이 그거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불이 났습니다. 네. 불이 났는데 거기서 소화기 들고 끄겠다가 아니라 그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목숨 건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산화되는 거죠.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그거를 그 전에 국민의힘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고 잘 됐던 부분들은 정권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네들 가져갔던 것들은 아스팔트 구구와 결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못하고 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껴안고 간다면 아마 해산하거나 재창당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국민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네. 그 구구들만 바라보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으니까 빨리 결별해야 되고 그전처럼 이번 대선은 안 되더라도 다음 대선이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마침 이재명 당대표가 네. 우리가 중도 보수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네. 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아. 범죄 정당으로 몰고 아하. 지금 극우 세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운신의 폭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잘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도 국민의힘은 빨리 이번에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각성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의원님도 이제 예결위도 계시고 여러 이제 계시면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개개인 의원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여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 중에서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제일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뭐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데 예. 이제 어렵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부 지금 지도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친윤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선화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당권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그렇지만 초선이나 재선 의원님들은 그렇게 휩쓸리고 있지 않은 거를 보더라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영남 의원님들은 그런 것들이 공천과 관련되고 뭐 하기 때문에 하시지만 뭐 보면 한 40분 정도 가시지만 108분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나머지들은 조금 더 자유롭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포용으로 가고 중도 실형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윤석열 탄핵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아슬아슬하게 져서는 안 되죠. 제일 국민한테 기쁨을 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국민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클릭도 말씀하셨고 이제 중도 보수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얘기도 했고요. 그 토론하자고 국민의힘 권영세 원내대표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방향 이거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원래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계속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출신이고 경기도지사 출신이에요. 네. 그 정치를 했지만 행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실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심을 어디다 두냐면 국민에 두는 거예요. 국민이 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다음에 정권 획득이거든요. 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다시 내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 그 야당 3자 연합을 했겠습니까? 자민영안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DJP였어요 그때 DJP.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대재벌과의 그 아들 정몽준하고도 정몽준. 같이 단일화했잖아요. 또 FTA도 하시고 이라크 파병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뭐 유럽 정당처럼 계급을 통한 사회당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 대중정당입니다. 이미 정권을 3번이나 수권 능력을 가진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잘하고 생각합니다. 계시. 오늘 댓글에 김현영님도 우리 박정호님 말씀 최고. 근데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글들이 더 많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이 저 있습니다. 중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집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살 길은 중국에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정부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댓글로 많이. 그래서 그 주시고 좀 계십니다. 요번에 가서 네. 저희가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네, 만도 그 한라만도라는 데서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네, 그래서 잘 정착해서 그 지금 전기차가 중국에선 대세니까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져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걸 개발을 잘해서 부품을 좀 잘 다른 전기차 중국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어서 회사가 잘 되고 있고요. 한라 우리나라 회사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CJ 바이오를 갔더니 CJ 바이오가 아미노산 20종을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만들어 다른 나라도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제품 생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또 한 군데는 중국의 신송 로봇을 갔어요. 예. 거기가 제조 로봇으로는 세계 거의 1등입니다. 아.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중국하고는 바이오, 음흠. 로봇, 음흠. 그리고 배터리, 또 부품. 부품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한테도 남기기 위해서 한 건데 음흠. 친환경 사업. 음흠. 친환경 사업에는 예. 예, 넓게 보면 한류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식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 산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수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술력으로는 중국보다 앞서 있는데요. 네. 시장과 자본은 중국이 좀 더 세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하지 않으면 로봇이 3년 전에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확 앞서갔습니다. 네. 그런 걸 놓치지 않게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1등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을 계속적으로 또 미국이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새로 개척해서 그러니까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국하고 잘해야 합니다. 김말룡님 말씀하시면서 박정호 의원님 자주 보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뉴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권정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잡혀 있고 윤석열 씨 최후 진술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과 같은 거 할까요? 그 사과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고요. 원래 사과를 취임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개사과부터 했던 네. 사람이잖아요. 사과를 하라 사과를 그러니까.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사과를 그 동안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 혼란과 국정 마비에 대해서 사과하기보다는 야당 탓이다 뭐 이런 것만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대통령 신분으로서 어쩌면 마지막 얼굴을 보이는 기회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최종 변론 진술에서는 좀 대통령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승복하겠다는 네.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들 보는데 오늘 주요 언론 사설들도 뭐 한국일보도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 메시지 내야 이런 거, 중앙일보도 대통령답게 최후 진술의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 뭐 동아일보도 정파수장 법기술자가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뭐 이런 사설들을 쓰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기대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다운 모습. 어쩌면은 이제는 계속 이제 지금은 피청구인이고 재판에 들어가면은 피고인 윤석열밖에 안 되죠.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그동안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12.12 담화 네. 그리고 체포된 다음 날 낸 이른바 자필 원고 네. 편지에 따른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냐 아. 그런 참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대 기자님께서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인간의 품격이란 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살아온 길 그리고 살아온 길에 대한 자신의 해고와 반성 네. 그리고 쌓아온 생각, 축적해온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기의 지향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고 그게 말을 통해서 반영되는 건데 네. 글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비속어를 많이 쓰고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태균 간의 대화에서도 공개된 것은 그 해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말이 많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 예. 뭐 기대는 안 가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피해자 코스프레가 키워드가 되지 싶습니다. 뭐 야단의 폭거, 자기가 당했다. 그렇죠. 그런 야단의 식으로. 폭거, 야당이 뭐 예산에 관해서 거의 뭐 국정 운영이 안 되도록 삭감을 했다거나 뭐 잦은 탄핵을 했다 이런 뭐 것이 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특검 법안을 남발했다 뭐 이건 구국의 결단이다 뭐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이면 오랫동안 그렇게 혼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서정조사도 해야 되고 네. 양측 이제 청구인 비청구인 쪽 의견도 들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추위원과 비청구인의 최후 진술은 무제한으로 주는데 맞습니다. 길게 얘기할수록 스텝이 꼬이잖아요. 좀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많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항상.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윤 대통령이 말을 길게 해서 별로 그 말하는 게 아주 논리 정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네. 무슨 프롬포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서류를 또 계속 보고하기도 뭐 그렇고 약간 많이 하면 할수록 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두서없이 될 수가 예. 있고 그게 오히려 유리하지도 않고 근데 길게 하기 시작하면은 차수 변경 언제는 차수 변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꽤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도록 만약에 길게 예. 한다면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그게. 저도 뭐 저는 혼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가지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정말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잘하지는 못할 그러니까 것 우리가 생각이 이 들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대통령의 육성 인서트를 쓰잖아요. 네. 문장이 안 됩니다. 딱 단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비문이 많이 들어가서 예. 그래요. 예, 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말을 반복도 많이 하고. 예. 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글쎄요 뭐 시간을 좀 끌 수는 있겠지만 내용들은 두 분 짚어주는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축이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네. 지금 준비기일 열렸었고요. 3월 24일 날 또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있는데 특히 김건희 이제 개입되는 부분 이게 지금 뭐 이른바 V0 얘기를 하잖아요. V1, V0 뭐 특히 사전 모의가 있었을 때 뭐 그 국정원장하고도 문자를 했다고 하면 등등의 모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장하고 모이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게 네. 윤 대통령이 겸 당일날 사실은 조태용 국정원장 패싱했잖아요. 네. 홍장원 1차장한테 다 시킨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태용을 못 믿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하고 한 게 꼭 이게 내란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좀 의아한 그 대목 중에 하나가 계엄 당일날 윤 대통령이 자기 핵심들 그 6인 회동에서 갑자기 그 한덕수 뭐 이상민, 박성재 등등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그게 더 웃겨요. 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 네.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글쎄 이게 정말인 건지. 아니 그리고 그 말이 또 웃기잖아요. 와이프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그 부인 알게 뭘 합니까? 아내 알게 근데-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명태균 그 공천 개입 글부터 그러니까요. 보듯이 네.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 된 데가 없잖아요. 온데 다 개입이 된 인사에도 거예요. 그렇고. 네. 근데 이거는 그랬을까? 제가 그래서 딱 그 계엄이 비상사태가 비상계엄을 하고 난 직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빨리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왜냐? 그 시간대에 내란 10시 때 원래 10시에 그 KBS하고 KBS 통보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시간이 늦어진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한남동 관저에서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해봐야 된다. 그 시간대에. 그걸 확보해야 되는 게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다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네. 비화폰을 김건희 여사한테 줘놨잖아요. 네. 그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건 관저에서 집무실로 연결된 통신으로 했건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호처가 아직도 틀을 막고 있으니까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란에 개입했냐 안 했냐 증거를 확보하는 첫 번째 요건이 이거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전 모의에 가담했냐 안 했냐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걸 짚어주셨어요. 비아폰을 지금 김성훈이 딱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서 막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초장에 그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러다 없죠. 보니까 안 뭐 되고 김건희가 지금 문자도 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뭔가 드러나는 건 아직 명확하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경험에 네. 알듯이 그 윤석열 뭐 피청구인의 이야기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 내가 그렇습니까? 국회를 정말로 봉쇄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였으면 단전 단수를 했을 것이다. 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707 투임대가 단전을 단전하려고 했죠. 단전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거기 1층에 지하층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다시 복구했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몇 개월 전에 여의도 그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서 네. 이거 전기선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테러 관련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다른 해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건물은 이게 불시의 사태에도 대체 해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몇 초 내에 곧바로 복구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윤석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최소한 김건희는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반대로 해석하면. 네,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가담을 했느냐는 아.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비하폰 내역. 사실 뭐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뭐 얼마나 빈번하게 통화를 했느냐고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노상원이 국방부 장관 공간을 22번이나 출입했다고 하거든요. 노상원 일반인 민간인이.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이 둘만 만났겠느냐? 혹시 그 자리에 누가 더 있었느냐? 뭐 김건희, 윤석열 이런 부분도 다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태용 그 원장하고 네. 문자 지금 바뀐 번호 알려준 것이다 이런 문자 이게 신빙성 있는 해명입니까? 그렇게 이제 뒤늦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네. 조태용 원장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걸로 저는 들었는데 예. 전화번호 받은 걸 굳이 얘기 안 했다면은 물론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통화했냐면 계속 추가 질문이 나올 걸 막기 위해서 그냥 기억 안 난다로 버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김건희 여사 그동안에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후 해온 과정을 보면은 과연 그냥 그것 때문이었을까? 그건데 그걸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 얘기했을까? 믿기가 어렵죠. 납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명태균하고 김건희 통화 녹음이 공개됐는데 녹취 내용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하여튼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드디어 공개됐어요. 이게 언제냐면 윤석열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네. 하고 한 몇 분 있다가 했다는 직후에 거거든요. 통한 거죠. 100%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까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네. 원래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가 이거 특종 보도를 할 때는 김건희 육성이 있냐 없냐 예. 요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9월달 우리가 할 때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없는데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뒤늦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국정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공천에까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이게 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세를 진 사람들 신세를 갚는 방식이 자리를 주로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자리를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해왔던 사람이 그러면은 조태용 원장하고 단순하게 그냥 전화번호 바뀐 것도 왜 또 알려주죠? 그 얘기가 윤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한동훈 대표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요구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국정 차단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화번호 알려주고 하면 이게 무슨 차단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맥락이 없잖아요. 안 맞죠. 예. 맥락이 안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런 걸 보자면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정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명태균 특검으로 분리를 하긴 했지만은 안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아마 검찰도 저 녹음을 확보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명태균 한금폰이든 뭐 등등 이미 확보돼 있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갖고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수사에 참여한 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 연설명을 다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검사도 하셨으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8명이 다 그걸 썼다. 보통 중요한 사건은 네. 여러 명의 수사관과 검사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네. 주인 검사는 한 명입니다. 그렇죠. 원래 사실 같은 그렇죠. 가령 이제 뭐 반부패 수사 일부가 모두 한 사건에 뛰어들더라도 공소장에 서명하는 주인 검사는 부장 한 명이고요. 그 검사는 단독 간청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검사가 연명을 하진 않죠. 심지어 공소장에도 그리고 불기소 결정서에도 이건 내부 문서에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가 뭉쳐야 윗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우리 그 정도다. 단독 의견이 아니고 모두가 공감한다는 걸 드러내자라고 하고 사실 위에서는 좀 노엽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 항명 이제 그럼 내가 뭐 찍어 눌렀을 때 이 관여된 서명한 모든 사람이 반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위에서는 굉장히 노엽게 봤을 거예요. 8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조사 안 하려고 했는데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인 게요. 예. 도이치모터스에도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김건희 모녀가 23억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는 보고서가 남아 있잖아요. 예. 요것도 이런 진술 아까 방금 들은 김건희 여사 육성,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오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는 걸 검사들은 알잖아요. 이걸 그냥 덮었다가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면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근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위에서 막았다. 특수부 검사들이 특히나 그 수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 죽을 짓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근거를 남겨놓는다는 절대 안 한다. 네, 근거를 남겨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예. 되는데 그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게 명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일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김성훈 경호차장이에요. 이 사람 지금 윤석열한테 직보도 하고 충성 맹세도 하고 비합헌 삭제 지시까지 했는데 그것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고서 쓰면서. 근데도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찰에서는 고검에 이거 구속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해 달라 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경찰이 불복 절차에 한 게 이제 영장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으니까요. 서울고검에 한 것 예, 같아요. 근데 소속이 서울고검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서울고검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 흐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검찰이 지금 3차례나 영장 기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계속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비화폰 서버 관리 문제가 있다,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기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검찰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까 봐서 막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을 저대로 두면은 이게 물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갈 건 가는 의혹이 들더라고요. 봐야 되는데. 예. 그 점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근데 검찰이 내란 초기에 태세 전환을 했던 것과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과 김용현 장관이 통화를 해서 검찰로 자진 출두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건을 혹시나 내란 우두머리를 김용현으로 만들어서 사건을 윤 대통령이 존재하면은 김용현 사면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혹시 음모를 꾸몄냐는 의심까지 가게 하는 사실은 좀 검찰이 사실 저렇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최초에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이런 맥락은 아니었거든요. 김용현 장관 네. 긴급 체포하고 사령관들 3명 잇따라 구속하면서 검찰이 뭔가 달라졌네라고. 그나마 검찰이 제일 잘하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초창기에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김성훈 이걸 맡고 있는 게 그러면은 도저히 사실 이제 심우정 검찰 이건 검찰은 검찰총장이 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정수석과의 관계 때문에 혹시나 맡고 있는 건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대로 창원지검 수사도 김건희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서울중앙으로 넘겼고 또 춘천지검장이 그 망언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등등. 그 점은 네. 창원지검이 서울지검으로 넘긴 거는 자기들이 감당 안 되는 수사니까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건을 뭉갤 거면은 창원지검에서 해야지. 아하. 서울로 가져오면 그러네요. 검찰총장이 직접 타겟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김건희, 윤석열이 남은 상태잖아요. 네. 결국 수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상황들이 좀 뭔가 좀 검찰 내부에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 권력이 갈 것이냐, 예. 지금 권력에 계속 붙어 있을 거냐. 그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이현주 변호사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비아폰 특히 비아폰. 예,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예. 구속영장을 꺾은 일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 사람이 비아폰 서버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주축 같아요. 세력이고요. 예. 이 비아폰 서버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죠.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들의 네트워킹, 간여자의 조직이 어떤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노상원이 네. 빈번히 연락한 사람, 그리고 김건희가 비아폰의 소지자가 우리가 의아한 사람이 김건희 그리고 노상원이지 않습니까? 이 두 네. 사람의 핸드폰, 그 비아폰 내역을 보면 대강의 조직도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림이 근데 언젠가는 근데- 걸릴 건데 끝까지 막을 거예요, 이거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 압수수색 서버의 압수수색 기간은 예. 기간이 몇 월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걸 확보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떠받드는 주축 세력은 검찰이었죠. 그래서 검찰하고의 연락 결국은 뭐 여러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지시를 내린 정황 이런 것들이 모두 두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수술하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라도 김성훈 차장의 구속을 막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라면. 근데 비아폰을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젠가는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버가 삭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한 달로 돼 있던 걸 지금 이틀인가로 줄여가지고요. 계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네.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간 끌기네요. 일반 통신사에 있는 통화 기록은 1년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1년인데. 1년 기간인데 이거는 지금 한 달이던 것을 지금은 이틀로 줄였다고. 그러면 거의 합니다. 확실하네요. 지금 이 택도 없이 말도 안 되게 이게 세 차례나 영장을 지금 기각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비아폰 그거나 서버를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네요. 결국은 그런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서부지검이 하고 있지만은 네. 검찰총장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성원 경호처 차장 같은 사람을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뭐 입건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의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안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 의심인 것 같고 그러면은 아직도 검찰이 완전히 윤을 버리지는 못한 거 아니냐. 아직은 그게 본인 조직도 살려야 되고 조직도 네. 살아야 되고 본인도 살아야 되고 지시를 한 네. 결국 의심되는 게 가장 크게 의심이 되는 대목이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날 안가에 모임한 4사람 그렇죠. 법조인 검사 출신 4명의 모임이잖아요. 뭐 그 판사도 한 명 판사도 있습니다. 이상민. 있네요. 네. 그 4사람이 어떤 모의를 했느냐. 네. 아니 비상계엄이 나고 지금 내란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무슨 뭐 송년회 무슨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서버나 이런 압수수색도. 거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포렌식을 하면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결국 그것 때문에 막는 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남아 있는 게 이 부분 같거든요. 다 지금 내란 뭐 윤석열 탄핵도 기차가 잘 진행되고 오늘 종결되고 이러면 그 부분은 가는 것 같아요. 세번도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뭐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내각의 관련자들, 설계자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를 검찰이 딱 문을 딱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놀라운 게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이다 이런 게 저희 뉴스토마 단독으로 좀 확인이 좀 됐었는데 내란 이후에 박현수 치안정감을 또 임명해서 알박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경찰도 지금 좀 장악하려고 하는 거까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은요. 예. 경찰은 치안정감 박현수 치안정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가 지금 거의 한 다 됐죠. 달쯤 남았습니다. 예. 3월 28일까지니까. 근데 그 이분이 지금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이철규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찾아가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고 사실은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우종수 본부장이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은 문제는 이제 우종수 이 국수본부장이 퇴임하고 나면은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지금 후임자가 이제 윤석열 수사기획조정관이 하게 되는데 네. 경찰대 기수는 높는데 여기가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본인이 지난번 그 수사팀 협조해 준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체 수준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찰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김성훈 오늘도 뭐 영장심의위원회 신청도 그렇죠. 하고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있는데 차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 의아한 부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거죠? 12월 8일 날 공수처가 갑자기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잖아요. 네. 이때 제가 이게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될 대목이긴 한데 왜 갑자기 공수처가 끼어들었는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죄 그게 경찰이 누구를 수사하려고 그러면 검찰한테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막히니까 안 되니까. 그 돌파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요번에 그랬다. 지금 김성훈 얘기도 공수처하고 협조를 한 거예요.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수 요청을 하는데 일단은 고검에 가보자. 심의해보자. 그걸로 지금 했거든요. 예. 비슷한 맥락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는 아. 있어요. 예. 네, 윤지 변호사님. 예, 네. 뭐 내란 직후에 네. 그 치안정감을 국수본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쵸. 예, 그건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게 저희가 그 공수처장이 한 난항을 겪었죠. 네. 김태규 지금 현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우 예. 예, 극우의 입장인데 대법원에서 이거 반대해가지고 사실 판사 출신이니까 법원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간의 성향. 그래서 반대해서 미뤄지다가 현재 뭐
임명이 된 것이고 네. 그런데 또 국수본부장은 정순신 전 검사였죠. 네, 아들의 맞아요. 그때도 학폭 문제로 그랬었어요. 물러났는데 네. 우리가 이 국면에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김태규이고 국가소송본부장이 정순신이다. 어떻게 돼? 이 정도도 수사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란 이후에 경황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임명한 건 뭔가 내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봐도 아니, 무방할 국수본부장 것이다. 임명한 건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한 예. 거예요. 네. 어쨌든 그때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들이 김태규, 뭐 정순신 씨 이런 예, 그렇죠. 분들이었다면 예. 참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네요. 자, 이 이슈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며칠 전입니다. 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 내렸어요. 선고 유예. 예, 저 네. 선고유예를 네. 예, 이건 대단히 유감인데. 먼저 이현주 변호사님. 예, 예. 예. 이건 사실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 네.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냐 그러니까요. 외국민이냐. 외국인이면 체류 자격이 없으니까 사실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우리 뭐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자들 추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영토는 한반도라고 네. 한반도와 부속 부속 도서로 도서. 한다고 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일응 취급되면은 그럼 모든 북한 탈북자들을 다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탈북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살인죄 등을 저지른 자 들은 보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판결에서는 단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이 이루어졌다. 뭐 이걸 근거로 삼았는데 뭐 신중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범죄냐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유감이다. 그래서 선고유예 아니, 선고 유예를 할 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 무죄를 때리면은 예. 헌법을 위반하는 게 되잖아요. 아하. 헌법 규정상의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탈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사실상 무죄인 거죠. 법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 한 거고 유죄인데 가장 경하게 한 게 선고유예죠. 유죄는 지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없어지죠. 그리고 예. 문제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걸 적시를 해요. 정치적 수사였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옳으냐.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게 지금 탈북자이면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고 있는 네. 주성아 기자가 예.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가 공개한 건데 칼럼으로도 쓴 기사인데요. 대선 기간 중에 김용현 당시 영입 1호 김용현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런 동해 사건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성아 이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게 그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16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살인자라는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중범죄자를 데리고 오면 바로 구속도 못합니다. 재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 이웃에 두면은 그걸 용납하겠냐?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놔둬도 문제가 보내도 그러니까 이게 강남에 어디 뭐 살게 해서 거주하게 한다. 그 주민들 옆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16명을 죽였는데. 예. 그것도 참혹하게 죽였더라고요. 예. 이건 설명하기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정치화했다. 이걸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뇌 어린 판단, 선고유예는 최선의 아마 상태 아닌가. 헌법과 법률을 고려할 때 네. 법원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죄인데 우리의 헌법 기준상 무죄를 때릴 수 없다 보니까 선고유예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거는 하고.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하면 안 되는 예,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사 이런 게 통칭이 쓰면 안 되는데 이 수사를 해도 안 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알아서 기소를 하지 말아야죠. 정책적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전 정부를 종북 세력으로 몰기 위한 만들려고. 그걸 그래서 전 정부 힘을 빼기 위한 의도적인 거다 그렇게 보니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초기에 다 그런 수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 선고유예는 실질적인 무죄인데 헌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한 것이다.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최지문 교수, 수일른 남자, 또 이슈 화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김상우 의원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